남편의 장례식장, 그 조문객 중에 나는 단 한 사람도 몰랐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셋이 조용히 절을 하더니 내게 다가왔다. 김성환 씨의 부인이 맞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고인의 채무 관련 서류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덜컥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다. 빨간 도장, 법원 서류, 채무 확인서, 연체 통지서. 그 안에 든 건 위로금도 조의금도 아닌 빚이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 하나 보내놓고 왜 이런 걸 내게 주는 건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채무요? 그 남자들은 침착하게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에게 총 3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 연체 중이었고 최근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채권 승계 통보가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다. 잠깐만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런 돈, 그런 거래 전혀 몰라요. 그들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 등의 절차는 사망일 기준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 남편은 말이 없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단 하루 만에 눈을 감았다. 나는 장례식 준비로 조문객 맞이로 한시도 눈 붙일 틈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빚이라는 걸 나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것이었다. 조용히 남편 영정을 바라봤다. 성환 씨,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정 속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선 장례가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을 지키던 딸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까 그 사람들. 무슨 얘기야? 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너 아빠가 빚 남겼다더라. 꽤 많대. 미정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 몰랐어? 응, 전혀. 네 아빠 평생 현금으로만 살았잖아. 통장도 제대로 안 보여줬고. 우리, 어떡해?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볼게.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나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은 자세히 설명해줬다.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해요.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 포기를, 일부 자산이 있으면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메모를 꺼내 들었다. 가정법원. 준비 서류는요? 직원은 리스트를 적어줬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채권 내역 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나는 그대로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한번 모든 절차를 확인받았다. 상속 포기 서류 내시면 됩니다. 이후 채권자에게는 법원 결정문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는 한 번도 내게 고통을 티낸 적이 없었다. 항상 웃으며 말했다. 정수가, 나는 너랑 미정이만 잘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지금은 원망으로 들렸다. 그럼 왜 그런 빚을 나 몰래 졌어? 나는 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분해서, 억울해서, 무서워서 그랬다. 다음 날 나는 남편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묵은 종이들, 통장, 차키, 메모지. 그 속에서 나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대출 계약서였다. 보증인은 없었다. 단독명의. 은행 이름이 생소했다. 나는 검색했다. 사채업체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건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몰래 진 빚이었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렇게까지 아팠는데, 그렇게까지 절박했는데, 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던 걸까? 왜 혼자 그렇게 갔을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젠 울 시간이 아니었다. 살아야 했다. 나를 위해서라도, 미정이를 위해서라도. 빚은 갚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 나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편이 숨긴 것도 남긴 것도 내 몫은 아니다. 내 몫은 지금부터 살아갈 나의 시간이다. 며칠 뒤 나는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했다. 가정법원 민원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하셨고요. 절차상 심사 후 결정문이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혹시 고인의 채무 전부 파악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확인했어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직접 다 챙기시는 분 많지 않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눈물 자국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할 수 있어. 며칠 후 미정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그 빚 문제는 어때? 좀 정리됐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아라. 엄마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다 했고 이제 법원 결정 기다리면 돼. 엄마 진짜 대단해. 나중에 나도 그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미정아. 사람은 상황이 힘들수록 강해져.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괜찮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남편은 왜 마지막까지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창피했을지도 몰랐다. 아내에게, 딸에게 병원비 때문에 빚졌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건 나에겐 창피한 일이 아니었다. 그건 외로움이었다. 그는 외로이 병을 숨기고, 외로이 돈을 빌리고,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외로움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다시는 내 가족에게 그런 외로움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미정이를 불렀다. 우리 통장 정리하자. 앞으로 엄마 돈, 내 돈 다 투명하게 하자. 미정이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아빠가 혼자 짊어지고 간 게 너무 많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짊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함께 앉아 통장을 정리하고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했다. 미정이는 내게 물었다. 엄마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이제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해보고 싶어. 나처럼 남편 빚 떠하는 사람들, 상속 문제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겪은 일 알려주고 싶어. 며칠 뒤 나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상속포기 상담이나 고령자 금융피해 예방 같은 교육, 자원봉사 모집하나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르신, 그런 관심 가지시기 쉽지 않으신데. 저희가 다음 달부터 관련 교육 계획하고 있어요. 참여하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막상 당하면 눈앞이 캄캄해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더는 피해자도 아니고, 더는 유족도 아니고, 나는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첫 강의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 남편은 저 몰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적으로. 저는 다시 저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에 앉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얘기를 들었다. 누구는 눈물을 훔쳤고 누구는 내게 질문했다. 그날 이후
나는 동네 어르신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말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죽은 사람 빚 그냥 물려받는 거 아닙니다.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하면 막을 수 있어요. 3개월 안에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남편의 빚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때론 침묵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용기여야 한다는 걸. 남편의 마지막 침묵이 나에겐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회복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그 배움을 남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 삶의 두 번째 장이었다. 가을이 오자 나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권리학교에 등록했다. 그곳에서는 상속법, 금융보호, 연금관리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가르쳤다. 첫 수업날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유언장 없이 돌아가신 가족의 채무는 그냥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렇게 막아냈지.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나를 쿡 찔렀다. 할머니도 그런 일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알았어요. 내 남편 3억이 넘는 빚이 있었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거 다 갚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상속 포기했어요. 법원에서 서류 내고 그걸로 끝냈어요. 그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런 게 되는 줄 몰랐네. 나도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통장에 이상한 우편물 계속 오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메모지를 꺼내 적어줬다.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청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가면 도와줘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수업을 듣고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걸 나눴다. 어느 날 구청 직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정숙 어르신, 혹시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시민 강사 등록에 관심 있으세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났다. 내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사를 해요? 직원은 진지하게 말했다. 어르신이 전달하시는 이야기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실제 경험만큼 강한 교육이 없거든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요. 나도 이제 남은 인생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일 하고 싶어요. 그리하여 나는 정식으로 시민 강사 교육을 받고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을 돌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도 어르신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눈빛이 달라졌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내 사촌도 남편 빚 때문에 집 날릴 뻔했는데 그냥 참기만 했는데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내가 겪은 고통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김정숙 어르신 시니어 금융안전 사례로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나는 놀랐지만 흔쾌히 응했다. 촬영날 나는 평소 입던 단정한 한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감독이 물었다. 어르신, 그날 장례식장에서 빚 얘기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내가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날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혹시 강의해 주시겠어요? 상속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나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럴수록 내 안에 있었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어느 날 미정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요즘은 얼굴이 환해 보여.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요즘은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정아, 내 아빠는 아마 부끄러워할 거야.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서.
근데 괜찮아. 나는 그 사람 용서했고 그 사람이 남긴 빚보다 더 큰 걸 내가 얻었으니까. 뭔데? 내가 나를 다시 존중하게 된 거. 그리고 엄마로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시 나를 세우게 된 거. 그 말에 미정이는 나를 꼭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살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것이 진짜 유산이구나. 재산도 부동산도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배움, 진짜 지혜. 그게 바로 내가 딸에게 물려줄 내 방식의 유산이었다. 그해 겨울 나는 시니어 권익옹호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내 경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구조기관과 연계해 상담 연결까지 돕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구청에서는 내 활동을 알리는 포스터도 만들었다. 김정숙 어르신과 함께하는 고령자 재산 보호 이야기. 나는 그 포스터 속 내 사진을 보고 잠시 웃었다.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내 이름을 내걸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장례식장에서 받은 봉투 하나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느 날 한 부부가 내 상담 시간에 찾아왔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남긴 채무가 2억 가까이 된다는 말에 부인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저는요, 그 사람 빚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변호사들은 상속 포기 안 하면 저보고 갚으래요. 그 돈을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조용히 손을 잡아줬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빚이라는 걸. 정말요? 가정법원에 가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3달 안에 상속 포기 신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남편의 결정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법원에 서류 접수했어요. 이제는 마음이 조금 놓여요.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았다. 성환 씨,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말 못한 그 시절이 이제 내겐 사명이 됐어. 당신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그 말에 영정 속 그 미소가 예전보다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몰랐던 것에 대해, 너무 늦게 알았던 것에 대해 무기력했던 그때의 나 자신에게도 봄이 오고 구청은 내게 정식 강사로 활동해달라고 제안했다. 정기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리고 첫 강의 날 무대에 올라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여러분,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3억 5천만 원의 빚을 남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률을 공부했고 절차를 밟았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저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그때의 절망을 딛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은 숨죽여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나 하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느꼈다. 이제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강연이 끝나고 한 청년이 내게 다가왔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 빚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얘기 들으니까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어머니도 나처럼 이겨내셨을 거야. 그리고 너처럼 따뜻한 자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실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딸을 처음 안았던 날, 그리고 장례식 날. 그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제목,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 첫 문장은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었다. 며칠 후 나는 서울에 있는 시청 강당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다.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 우수 사례 발표회였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젠 내가 앞에 나설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역에 내리자 하늘이 높고 맑았다. 남편과 함께 여행하던 그 길,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가던 그때가 문득 떠올랐다. 성환 씨, 나 여기까지 왔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보고 있니? 강당에는 1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주최 측은 내게 무대 위 강단을 내어주었다. 나는 차분하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3억 5천만 원 빚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슬퍼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를 마치고 그러면 끝일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인 채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날의 충격, 법원에서 처음 받은 설명, 서류 준비하면서 울고 웃던 기억들을 찬찬히 풀어냈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그날 이후 배웠습니다. 죽은 사람의 빚은 산 사람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막으로 설명이 나갔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채무 승계 방지. 어려운 단어 같지만 나는 최대한 쉽게 풀어줬다. 어렵게 들리시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이 진 빚, 내가 지기 싫으면 법원 가서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만 하면 돼요. 3개월 안에요. 그게 끝이에요. 청중석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다.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가 내게 물었다. 김정숙 어르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가장 크게 느낀 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살아보려는 용기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 삶이 다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 박수는 뜨겁고 길었다.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남편이 뒤에서 살며시 나를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다. 수고했어. 정수가. 그가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서울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나는 딸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엄마 오늘 강연하고 왔다. 사람들이 엄마 얘기 듣고 많이 울었어. 엄마 최고다. 엄마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거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웠어. 나는 창밖으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어떤 고난도 혼자 울던 시간도 내가 선택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적어두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건 당신 스스로를 더 깊은 외로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면서도 걸어야 했고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강연을 했다. 청중은 10명 남짓. 어르신 몇 분과 중년 부부들 그리고 젊은 여성 1명. 나는 언제나처럼 인사를 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은 저 몰래 병원비를 갚기 위해 사채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어요. 상속 포기를 하며 법원에 서류를 내면서 하루하루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어르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으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딸이 그리고 내 삶이 그대로 무너지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실수는 그의 몫이지만 내 인생은 내 몫이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했어요. 끝까지 말하고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웠어요.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저도 괜히 울컥하네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빚을 물려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또 한 명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걸. 강연이 끝나고 도서관 측은 내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나는 조용히 꽃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그 길로 나는 남편이 묻힌 납골당을 찾았다.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성환 씨,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남긴 상처도, 당신이 숨겼던 진심도 이젠 내게 상처가 아니라 이유가 됐어.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이유.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그 바람에 내 치맛자락이 살랑였다. 나는 그 바람이 그의 대답인 듯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미정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게 말했다. 엄마, 혹시 책 써볼 생각 있어? 엄마 얘기 책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읽고 위로받을 사람 많을걸. 나는 젓가락을 놓고 딸을 바라봤다. 책이라고? 응. 제목은 내가 정해놨어. 뭔데?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내 인생 이막.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 그게 정확했다. 죽음을 마주한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날 밤 나는 원고지 위에 첫 문장을 적었다. 사랑하는 이의 이별이 나를 무너뜨릴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 이별을 딛고 다시 서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펜을 계속 움직였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길 바라며, 내 상처가 누군가의 안내가 되길 바라며, 나는 그렇게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이야기의 끝을 내 손으로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김정숙 어르신, 혹시 시민기자단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 쓰신 원고 초안이 내부 회의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글로 전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이름으로 글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은 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주 글을 써내려갔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인생 이막, 상속 포기로 지켜낸 나의 자존심, 빚도 상처도 유산이 아니다. 나이 들어 알게 된 진짜 권리. 내 글은 구청 블로그를 통해 퍼졌고 지역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급기야 중앙일간지의 시니어 칼럼에도 실렸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어머, 그 빚 이야기 쓰신 분 아니세요? 기사 봤어요. 글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감사해요. 그게 다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덕분이에요. 이제라도 안 걸 참 다행이죠. 어느 날은 고등학생들이 찾아왔다. 지역 봉사 동아리에서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다. 얘들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돈이요? 아니야. 그 돈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다 소중하지.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야. 그 말은 사실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시청 공청회에서, 복지부 고령정책위원회에서,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도 나는 말할 수 있었다. 제가 경험한 건 비극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아프고 무섭고 어떤 날은 진짜 숨이 안 쉬어졌지만 그 모든 걸 지나오고 나서야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내 말은 누군가에겐 불편했을지도 몰랐다. 죽은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도 들었다. 사랑했으면 묻어뒀어야지. 남편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들에 조용히 대답했다. 묻는 건 무덤이고 사는 건 남은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야 했고 그래서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았다. 이제 나는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의 이름도 장례식장의 공기마저도 더는 내게 무섭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움과 상처를 안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 인생은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더욱 빛나고 있었다.